날씨가 부쩍 서늘해진 요즘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단단하면서도 조금은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많이 마르셨고 조금만 걸어도 지치셨거든요. 아주 어렸을 땐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아버지랑 좀 더 뛰어놀고 싶은데 아버진 그렇게 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보채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 동네에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놀 게 참 많았는데 유달리 아버지를 따랐던 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하길 원했어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가재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아버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함께 가주곤 하셨는데 그날은 확실히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선 안 됐지만 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재 못 만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다른 애들이 자기들은 가재 잡았다고 얼마나 으스대는데요. 걔네들한테 지지 않으려면 저도 가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아버지. 네?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죠. 전 거의 울다시피 하며 아버지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가재 잡아주세요. 제발요. 아버진 결국 몸을 일으켜 나갈 채비를 하셨죠. 그런데 잠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아버진 아무 말도 못하고 허허 웃고만 계셨죠. 어머닌 고개를 돌려 채집통을 들고 있는 절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순간 서늘해졌어요. 너 또 아버지한테 같이 나가자고 졸랐구나. 어머닌 제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전 대꾸도 못하고 땅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따라 아버지랑 같이 놀고 싶었나 보죠. 너무 길게 나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 못 이기는 척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응성만 부릴 거니? 깜짝 놀랐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달래셨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난 정말 괜찮아요. 당신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아버진 저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전 집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두 분을 기다렸죠. 두 분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전 기다리다 지쳐 홀로 가재를 잡으러 향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죠. 생각보다 가재도 없고 잘 잡히지도 않고 무엇보다 혼자 하려니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마음이 속상했어요. 난 그냥 아버지랑 놀고 싶을 뿐인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듯하니 스스로가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머닌 정말 너무해.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첨벙거리고 있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느리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전 언제 속상했냐는 듯 일어나서 신나게 가재를 잡았습니다. 채집통에 가재를 가득 채워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절 불러 세우셨죠. 현수야, 네? 가재는 놓아주고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잡았는데요. 입을 삐죽거리며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셨어요. 가재들한테도 가족이 있을 거야. 갑자기 가족들이랑 헤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눈엔 슬픔이 서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잡은 거잖아요. 물고기는 잡으면 집으로 가져가는데 왜 가재는 안 돼요? 아버지는 제 물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넌 가재를 잡아서 무엇을 하고 싶니? 마땅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네가 가재를 가져간다면 이 가재는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겠지.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잡아서 책임감 없이 해치는 건 옳지 않아.
전 아버지의 말에 설득됐고 과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꼬박 일주일을 앓으셨습니다. 종종 잔병 치레를 하곤 했던 아버지였지만 이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는 사실을 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여름 감기에 걸렸던 것이고 제가 가재를 잡으려고 갔던 곳은 한여름에도 냉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지독한 감기가 걸린 것만으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찬물에 몸을 담그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어머니 입장에선 복장 터질 일이었죠. 아버지의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것을 저에게 굳이 알리지 않은 사실은 아직 어린 제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돌아가셨어요. 오랜 병마와의 싸움을 마치고 드디어 편안해지신 거죠. 아버지는 일찍 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셨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곁에 남아있어 주셨죠. 매일 밤 기침에 잠 못 이룰 정도로 몸이 안 좋았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건 제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날 어머니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홀가분하세요? 어머니는 절 꼭 안아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너무나도 슬퍼. 슬픈데 왜 표정은 편안하세요? 난 슬프지만 네 아버지는 이제 고통 없이 편안할 테니까 그게 참 다행이라서.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이지 지극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와 가재를 잡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가재에게도 가족이 있을 테니 놓아주자는 말. 원치 않게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플지 가재의 마음을 헤아리던 아버지의 말은 저에게 또 아버지 자신에게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준비하던 시점에 또다시 집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신 거죠. 큰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버는 돈은 아버지의 약값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었죠. 처음엔 외갓댁에 손을 빌렸습니다. 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갚을 거고 가족끼리 그 정도 돈은 빌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형제들은 철저히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전 화가 났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외할머니를 병수발을 한 게 어머니였거든요. 자기들 편하자고 고생스러운 일은 어머니에게 다 떠넘겼으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고개를 돌려버렸으니 화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전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어머니의 수술비와 병원비가 급했고 두 사람이 먹고 살만한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전 학업을 뒤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머니에게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전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착실히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끼며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렇다 할 도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인 가족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으니까요. 전 어머니의 병시중을 하며 10대를 마무리하고 20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어요. 일을 하고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조금 먹고 살 정도가 되니 어머니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지만 전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그리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고 불과 어제 일이 몇 년 전의 일처럼 느껴지듯 고등학생 때의 일도 아득한 과거로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삶의 목적이라도 있었다면 나았겠는데 전 그런 것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음도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지켜줄 만한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전 마음껏 부리고 버려도 상관없는 부속품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 좋아 보였던 사장에게도 배신당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삶의 별다른 목적 없이 살던 저에게 햇살 같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전 당시에 사람을 마주하고 일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 물통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자주 가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나와서 인사를 건네주곤 했었죠. 그 여잔 볼 때마다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나 경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사원이 같은 직책의 남자 사원의 커피를 타다 주는 모습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럴만하죠.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회사에서 제대로 된 업무는 하지 못하고 커피나 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여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알았는지 저흰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어요. 물통을 배달하고 갈아 끼는 그 짧은 순간에 나누는 대화가 전부였죠.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저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건데요.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저씨가 더 힘드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 그런 대화가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닌데요? 여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어요? 전 한번 용기 내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분 나쁜데요? 어쩌지? 정말 죄송해요.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고 딱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생각해보니 그 여잔 제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시면 저랑 밥 한 번 먹죠?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단번에 수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계속 이어갔고 전 여자의 이름이 미영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미영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영 씨는 제가 보았듯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같은 결과물도 남자 직원이 내면 칭찬을 받는데 미영 씨의 결과물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죠. 여자가 일을 잘해봤자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회사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도 주지 않았고요. 중요한 일을 맡겨놨는데 결혼한다고 회사를 나가버리면 곤란해질 거라면서요. 하지만 미영 씨는 절대로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자기를 잡초라고 비교했어요. 전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예요. 밟히면 밟히는 대로 있을 거고 뽑으면 뽑는 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 발로 뽑혀나가진 않을 거예요. 미영 씨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미영 씨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다시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서로 도우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전 아내의 모습을 본받고 아내는 절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갔죠. 아내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꿈을 꺼냈습니다. 공부였죠. 전 느지막하게 대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치러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전에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배움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증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는 합격증을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죠. 고맙다, 고마워. 오랫동안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졌기 때문에 고맙다 하신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면 공부에 집중해야 했는데 전 짧으면 2년, 길면 4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생겼고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고 고등학교 졸업장까진 땄으니까 나도 할 만큼 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대학 가. 전 아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전 아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아내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내 인생이 180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불확실한 결과에 집착하는 건 내 욕심일 뿐이지. 지금 나에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보다 당신을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이 몇 날 며칠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마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아예 공부를 손에서 놓는 건 안 돼. 난 당신이 가장이란 책임감에만 매여서 꿈을 놓아버리길 바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 야간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낮엔 회사를 다녔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냈더니 면접을 보러 오란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론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고 제가 해야 하는 일도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런 일도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하더군요. 물론 회사에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 가면 동아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사회생활도 하는데 현수 씨는 그런 것도 못 배웠겠네. 남들 대학 다닐 때 제가 놀았던 것도 아닌데 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물어보면 역시 고졸이라 그런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네 라는 말이 돌아왔죠. 분명 저와 함께 들어온 대졸 직원도 같은 걸 물어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무언가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낸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일 못하는 취급받고 당신이 해온 일도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아가면 화가 나지 않아? 아내는 대답했어요. 당연히 화나지. 그런데 화가 난다고 화를 내봤자 뭐가 달라져.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낸다면 난 예민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그저 그런 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여자라서 예민하게 군다라면서 욕할걸.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지. 내 성과를 훔쳐가던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가 나니까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거야. 난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 그 사람들과 내 격차가 월등히 벌어지는 그 순간을. 정말 감명 깊은 말이었습니다. 억울한 말이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걸 알아줄 때까지 미친 듯이 일하는 거야. 남들보다 10배, 안 되면 20배, 그것도 아니면 100배. 언제쯤 내 노력이 빛을 발할지 모르지만 난 날 믿어. 아내라고 불안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노력은 그 불안함마저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따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하니 조금씩 절 인정해 주더라고요. 절 겉도는 외부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젠 절 회사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만에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회식 분위기는 남초 회사답게 거칠었죠. 부어라 마셔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전 끝자리에 앉아서 적당히 분위기만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술도 잘 못해서 전 그냥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부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중후하게 생긴 사람이 부장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회식 중이신 것 같은데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장님은 그분을 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상무님, 제가 배웅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마 거래처 상무님인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센 부장이 그렇게까지 굽신거리는 걸 보면 아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의 상무인 것 같았습니다. 상무님은 애둘러 거절했죠.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직원들이 기다립니다. 술까지 거하게 마신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10배 정도 커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상무님은 못 말린다는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얼마 뒤 부장님이 절 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김현수야, 얼른 이리로 와봐. 전 급하게 뛰쳐나갔죠. 너 술 안 마셨지? 네, 안 마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무님 운전 좀 해드려. 상무님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니, 괜찮습니다. 대리기사 부르면 되는걸요. 그리고 남의 회사 직원을 운전기사로 쓰는 건 제 입장이 난처해져요. 부장님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상무님이 이러시면 제가 회사에서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직원을 데려가셔서 부디 편히 귀가하십시오. 부장님은 제 등을 퍽퍽 치며 상무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상무님과 전 서로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았죠. 고래고래 큰 소리를 내는 부장님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제가 나섰어요. 저희 부장님이 술에 많이 취하셔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분이신데 불편하시겠지만 저와 함께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따로 갈 길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기어이 제가 상무님의 차의 핸들을 잡는 걸 보고야 말겠다고 했어요. 아마 상무님은 거절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신 것 같았죠. 상무님,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상무님은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김현수라고 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아무데나 내려주면 내가 알아서 갈게요. 전 곤란했습니다. 상무님, 이미 길을 나와버려서 내릴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선 대리도 안 잡힐 텐데요. 저희는 둘 다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상무님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시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전 정말 괜찮으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술을 못해서 회식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참이었거든요. 보셨겠지만 저희 회사 회식 분위기가 거칠기도 하고 전 상무님을 모셔다 드리게 되었고 상무님은 많이 미안한지 운전하는 내내 저에게 이것저것 말을 거셨습니다. 상무님 댁까지 가는 동안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 어머니가 다리를 잃고 난 뒤 학업을 접어야 했던 이야기, 지금의 아내를 만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일을 한다는 이야기.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처음 뵌 분한테 너무 제 이야기만 했네요. 상무님께선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죠. 상무님의 집 앞. 서로 헤어지기 전 상무님은 제게 수표 한 장을 주셨습니다. 명함 한 장과 함께요. 상무님의 회사는 제 예상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돌아가는 차비로 써주세요. 그리고 현수 씨 명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 명함도 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시겠어요? 전 상무님이 건네준 종이에 집 전화번호를 눌렀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왜 제 번호를 궁금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집으로 돌아와 상무님과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돌아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상무님이었어요. 상무님은 대뜸 저에게 본인 회사 면접을 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죠. 전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제가 상무님이 계신 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에 적응하는 데 바빠가지고 학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반대로 학업을 하느라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무님은 절 설득하셨어요. 제가 꼭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고요. 저는 대체 뭐 때문에 상무님처럼 잘 나가는 분이 작은 회사에 절 찾으시는지 이유가 궁금했고 그렇게 상무님의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은 사장님의 운전기사를 뽑는 자리였어요. 운전기사를 뽑는데 상무까지 나설 이유가 있나 싶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만했습니다. 직전 운전기사는 사장님이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사장님의 차로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그전 운전기사는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회사 임원들이 직접 사람을 뽑을 정도가 되었고 상무님은 사장님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으로 절 고른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이 절 선임하기엔 상무님과 전 고작 한 번 본 사이인걸요. 전 상무님의 대답을 듣고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이나 회사와 얽힌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수록 안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난 내 안목을 믿어요. 전 그날 면접에서 사장님까지 뵙게 되었고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게 되었으니 부담감이 대단했지만 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쉬는 날이면 출근하지 않아도 됐고 사장님이 일정을 수행하시는 동안엔 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었거든요. 전 그 시간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일개 운전기사에게도 관심을 갖는 분이셨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차에서 공부하지 말고 편안한 데 가서 공부하게. 너무 멀리만 가지 않는다면 괜찮아. 라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 주셨고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장님에게 제 개인사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을 열었죠.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알게 된 건 사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 처리를 하실 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날카로웠지만 긴장을 푸실 땐 그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특히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내가 있다고 했지? 네. 일하면서 공부도 하다 보면 아내랑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텐데 아내가 많이 서운해하겠어. 저도 그게 참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얼른 아내에게 보답해야죠. 그렇게 사장님을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린 뒤 차에서 내려 인사를 드리는데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저에게 불쑥 내미셨어요. 자, 가져가게. 전 어리둥절해하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너스인가 싶었죠. 돈으로 주면 다른 데 쓸 것 같아서 말이야. 호텔 숙박권이네. 학교 시험 기간도 끝났다면서 이번 주말이라도 여유롭게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게. 전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사장님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외에도 자잘하게 저와 아내에게 신경 써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처한 상황이 사장님의 젊은 시절과 비슷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마음을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장님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장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전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그렇게 흘렀고 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비벨이 울렸지만 전 개의치 않고 집으로 달려들어갔어요.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전 현관문 바로 앞에서 쓰러져 있는 사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자제분들이 며칠 전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생각나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홀로 쓰러졌을 사장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간절한 심폐소생술 끝에 희미했던 숨소리가 조금씩 돌아왔고 새파랬던 사장님의 안색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땀을 뚝뚝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그때 경비벨이 울리며 출동했던 보안 직원이 왔습니다. 상황을 보곤 그들은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전 사장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의 병명은 심근경색이었어요.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응급구조원들은 저에게 조금만 늦었으면 환자분에게 큰일이 났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한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죠. 긴 시간의 수술이 끝났고 사장님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죠. 위기는 넘겼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전 사장님의 가족분들이 올 때까지 병실을 지켰죠. 병원으로 도착한 사모님과 자녀분들은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계속해서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남편이 잘못됐다면 전 죄책감 때문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김 기사님. 전 꽤 긴 유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사장님의 가족에게 사례까지 받았죠. 제가 거절했더니 집으로 온갖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아주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회복 기간을 가진 뒤 업무로 바로 복귀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복귀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없는 동안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봐야 하고 사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직원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네. 사장님의 목숨을 구한 이후 사장님은 절 친아들 대하듯 하셨습니다. 제 아내까지 초대해서 식사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죠. 정말 황송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날은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에만 착용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시계를 차고 출근했죠. 하루 종일 사장님을 모시다가 저녁이 되어 사장님을 댁 앞에 내려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사장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에서 내려 인사를 드리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제 팔을 낚아채셨어요.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은 제가 차고 있는 시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으셨습니다. 자네 이 시계 어디서 났나? 전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사장님은 크게 놀라시더니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탁을 하는 사장님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죠. 미안하지만 이 시계를 잠깐 풀어봐 주겠나?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전 별다른 생각 없이 시계를 벗어서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받아드시더니 시계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뭘 하시는 건가 싶어 저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달칵 소리가 나면서 시계 뒤쪽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은 무언가를 찾는 듯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장님은 열려있는 곳을 닫곤 저에게 시계를 돌려주셨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사장님. 사장님을 조심스럽게 불렀고 사장님은 푹 숙였던 고개를 들어 절 보셨습니다. 사장님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의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 기사,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전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답했습니다.
전남 담양입니다. 사장님은 또 한 번 물으셨어요. 아버지도 그쪽 분이셨고? 네, 담양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전 외가가 있는 곳에서 자라지만요. 사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제 팔을 잡고 겨우 서서 마지막 질문을 하셨죠. 혹시 아버지 성함이 김수찬인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아시나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셨죠. 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얼마 뒤 사장님이 들어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사모님이 나오셨고, 사모님도 사장님의 우는 모습에 당황하셨죠. 겨우 사장님을 진정시켜 댁으로 모시고 들어간 후 사장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장님과 저희 아버지가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이었죠. 자네 시계 뒤쪽을 봐보게. 전 사장님이 하셨던 대로 시계 뒤쪽을 열어보았고 그 안쪽엔 우정이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딘가로 들어가 시계 케이스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사장님은 그 시계를 저에게 내미셨고 전 사장님의 시계에서 아버지의 시계에 적혀있는 우정이라는 글자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아주 먼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상했겠지만 자네 아버지와 난 절친한 사이였네. 난 담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어. 사장님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담양에서 자랐고 사장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었어. 그래서 중학생 때 해선 안 되는 생각까지 했지.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날 벼랑 끝에서 구해준 게 바로 자네 아버지였다네. 내가 원해서 만든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나?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기게도 살고 싶다였다네. 누구라도 날 구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바로 자네 아버지였어. 난 그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고 자네 아버지와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지. 내 아버진 망난이었지만 물려받은 돈은 많았어. 그래서 난 그 돈으로 유학길에 올랐지. 사장님은 시계를 한참 동안 쓰다듬으셨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자네 아버지와 맞춘 게 바로 이 시계야. 시계에 각인을 새긴 게 이렇게 쓰이는구먼. 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애틋했던 친구 사이면서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걸까요? 유학을 할 돈은 충분했어. 그런데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버지의 형제들이 물려받은 돈을 전부 쓸어갔더군. 마치 어머니의 가족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난 졸지에 땡전 한 푼 없이 미국에 버려졌어.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도 구하지 못했고 그대로 거리에 나앉아 한 달이란 시간을 보냈지. 한인교회 사람들이 날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난 아마 그곳에서 눈을 감았을 거야. 사장님에게 미국 유학길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갔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뻔했던 것이었죠. 생존이 우선이 되다 보니 한국에서의 일들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사장님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을 땐 이미 긴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를 찾았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어머니의 친정에서 자랐다고 했지. 친구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만 알았어도 내가 금방 찾았을 텐데. 사장님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리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을 거야. 아휴, 그렇게 따뜻하고 착했던 녀석이 아팠다니. 아프다가 그렇게 가버렸다니. 아휴. 사장님은 진작 아버지를 찾지 않은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전 그런 사장님의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따뜻했던 추억을 들려드렸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와 놀이를 해주실 때면 아버지도 친구와 이 놀이를 할 때 즐거웠다고 하셨죠. 아마 그 친구는 사장님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는 친구를 원망하셨더라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진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친구가 이유 없이 연락 한 통 안 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사장님과 대화를 했고 그날 이후 제 인생에 꽃길이 깔렸습니다. 이틀 뒤 출근을 하니 사장님이 절 사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운전기사인 제가 여기까지 들어올 일은 그동안 없었는데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내일 다른 운전기사가 면접을 보러 오기로 했네. 전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이죠. 아직 공부가 많이 남았는데 당장 아내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친구의 아들이라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다른 운전기사를 뽑는다는 말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일은 그만하고 공부에 집중하게.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공부에 집중하라뇨? 말 그대로라네. 자넨 내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하지. 전 차마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회사 임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자네와 자네 아버지가 한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먼. 수찬이가 그때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회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만나지도 못했겠지. 자네가 날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회사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을 거고 잘못했다간 회사에 큰 위기가 생겼을 수도 있어. 이건 비단 우리 회사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한테도 위기가 되겠지.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회사는 사장이 자리를 비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진 않아. 그러니 자넨 정말 큰일을 한 걸세. 사장님은 제가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난 사업가야. 난 자네에게서 가능성을 봤어. 수찬이도 공부를 참 잘했었지. 몸이 약하지 않았었더라면 큰일을 했을 녀석이야. 그리고 난 자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놓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자넨 뭘 해도 할 사람이야. 그래서 난 자네에게 투자를 하는 걸세. 그러니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그 능력으로 날 위해 일해주게. 전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아내 또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한쪽 다리가 없는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야 한다며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전 이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또 절 기다려주는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단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조기 졸업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였죠. 그렇게 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원하는 공부도 마쳤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식까지 얻었으니 전 은혜를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오직 사장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절 투자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전 그 속에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장님을 상사를 넘어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장님도 절 아들처럼 소중히 대해주셨죠. 그런데 사장님은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수야, 대학원에 가는 건 어떻겠니? 전 두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대학원이요? 사실 대학원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제 내 힘으로 대학원에 갈 수 있지만
유학길에 오르며 사장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선 쉬지 않고 일을 했어야 하니까요. 일을 해야 했기에 대학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자네,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전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건 네가 네 아버지에게 남부럽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이란다. 만약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수찬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했을 거야. 그리고 난 수찬이 대신 네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젠 부담감을 내려놓으렴.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전 사장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또다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죠. 어머니도 함께 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낯선 땅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걱정되고 바쁜 저희 둘에게 방해가 되기 싫다며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시설이 매우 좋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너무 만족하셨어요. 여긴 나 같은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이 지어졌어. 우리가 살던 집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편하다. 난 계속 여기서 살란다.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잘 됐지 뭐냐. 너희들도 자식도 키워야 하는데 나까지 돌보는 게 쉽겠니? 전 미국에서 아내와 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은 대학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내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해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죠. 그 와중에 아이까지 케어해야 했으니 솔직히 매우 고단한 날이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장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노력 끝에 논문이 통과되었고 전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으며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박사 학위까지 참 오래도 걸렸죠. 사장님은 제가 박사 학위를 따는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이런 지원을 받았더라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전 사장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사장님, 전 그동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 책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꼭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헛되다 생각하지 않아요. 사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날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학위 증서를 끌어안고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펑펑 쏟는 어머니의 한서린 감정을 오랫동안 위로했던 기억도 나네요. 전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여러 기업에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일군 커리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직후 과거에 다녔던 회사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되었죠.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원이 된 후 아내를 서럽게 했었던 동료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며 통쾌하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일을 주지 않았던 이들은 발전하는 회사에서 도태되어 자연스럽게 승진구도에서 밀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 인생이 바뀌면서 절 위해 헌신해온 아내의 인생까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곧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어머니는 절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아버지의 기일을 맞으셨는데 이젠 다릅니다. 밝은 얼굴로 저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시죠. 그러고 보니 한 사람이 더 늘었네요. 바로 우리 사장님입니다. 저희는 언젠가 다시 아버지를 볼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추억하곤 하는데요. 아버지를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